재미있는 창작설화 이야기 뚝딱. 오늘의 이야기는 산을 오를 때마다 우연히 한 남자를 마주치고 난 뒤부터 아주 기이한 사건들을 겪어내던 한 집안이 결국 그 연유를 알고 큰 복을 얻게 된다는 아주 놀랍고도 재미난 이야기 올시다. 그럼 어여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뚝딱.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조선시대의 어느 외진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마을에는 아주 커다란 산이 둘러쳐져 있었는데 말이지요. 그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마을 사람들은 이 산에 뭔가 아주 특별한 기운이 둘러싸여 있다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던 터였지요. 그도 그럴 것이 아주 오래전 그저 불길한 일들이 있었다는 정도로만 소문이 돌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었는지는 가장 오래 산 어르신조차 쉬쉬하는 것이었으니까 말이지요. 어찌됐든 그런 날들이 오래 지속되어 오던 터에 이 마을로 한 몫이 집안이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장성한 삼형제가 함께 온 터 한 집 건너 자리를 잡고는 모두 오순도순 살아가기 시작했더랬지요. 사실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타고난 성품이 온순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해를 끼쳐본 적 없는 아주 배려심 넘치는 사람들이었어요. 헌데 이들이 정착을 하고 난 이후 그간 흉작이었던 땅에서 풍년이 들더니만 아니 글쎄 새로 부임한 사또까지 온화한 성품을 지닌 아주 존경스런 인물이었지 않겠습니까? 이에 마을은 곧 더 좋은 기운이 감도는 것은 물론이요. 그로 인해 마을 곳곳에선 예전과는 다른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이런 몫이 집안의 아비 목도성은 이 마을의 온 연유를 그제서야 자식들에게 털어놓는 것이었어요. 너희들도 알다시피 이 아비 선친의 그 위 내 할아버님께서 말이다. 그분께서 유언을 남기셨기를 여기 이 마을에서 터를 잡고 살되 무엇보다 우리의 손으로 직접 자신이 살던 집을 사당으로 복원해 때마다 재를 올려달라 했다지 않았겠느냐. 그러자 맏아들 목화순이 말을 이었어요. 이 마을에서 잠깐이나마 사또직을 역임하셨다던 증조 할아버지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그의 아비 목도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그 사당을 직접 지어 올려야 하니까 말이다. 너희들 각자 나무를 직접 해오기도 하고 그 밖에 그 터를 잘 확인해 어떤 식으로 지어야 할지 서로 잘 고민을 해야 할 것인데 말이다. 어찌됐든 이걸 잘 마치고 나야 이 아비도 편히 눈을 감을 것 같으니까 말이지. 너희도 선조의 뜻을 귀히 여겨 뭐 하나 허투루 하는 일 없이 맡은 바 일들을 잘 내내기를 바란다. 알겠느냐? 이런 아비의 말에 세 아들은 모두 커다란 대답을 이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이 되자마자부터 몫이 집안의 맏아들 목화순이가 제일 먼저 사당의 기둥이 될 만한 나무를 살펴보기 위해 매일같이 마을 뒷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헌데 그때마다 산길을 오르거나 내려가는 때에 이르러 한 청년과 꼭 마주쳐 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고 또 며칠이 흐른 뒤에도 그 청년은 산길을 급히 내려오는가 하면 어느 때에는 뭔가 검게 그을린 무언가를 들고 산길을 오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벌써 몇 달째 그 청년을 너무도 자주 마주하다 보니 저잣거리에서 동생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목화수는 그 청년 얘기를 꺼내지 않곤 못 빼기는 것이었어요. 내가 거의 매일 산에 나무하러 갈 때마다 말이야. 매번 한 남정네를 마주치는 것인데 말이지. 헌데 매번 같은 옷을 입고 그것도 매번 똑같이 눈웃음을 짓는데 그거 참 좀 신기하다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자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둘째가 목화순의 말에 덧붙이는 것이었어요. 아, 형님도 그러셨습니까? 저도 얼마 전 산에 올랐다가 말입니다. 그런 한 청년을 만났는데 말이지요.
그놈도 배시시 웃으면서 산을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내가 그 다음 날이 돼서도 또 산을 올랐는데 말입니다. 그때도 그 청년이 똑같이 내려오길래 내 이것이 무슨 일인가 했더만은 아니 어찌 형님도 그런 일을 겪으셨다는 겁니까? 것 좀 신기한 일인데 말입니다. 그것도 분명 장남 목화순과는 다른 때에 산을 오른 것이었는데도 그 청년과 또 마주했다니 정말이지 이 상황이 나름 좀 신기하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목화수는 며칠 후 또 나무를 보기 위해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내심 그 청년을 또 마주할까 싶은 마음으로 말입니다. 헌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약속이라도 했다는 듯이 그 청년이 또 산길을 내려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목화수는 이번엔 좀 말이라도 걸어봐야겠다 싶은 것이었어요. 아, 오늘 또 뵙는군요. 어째 이 산중에서 사시는 깹니까? 그러자 그 청년은 슬쩍 미소를 보이더니만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나더니 그 길로 다시 산을 내려가려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아, 저 말씀하기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서도 어째 매번 똑같이 마주치니까 말입니다. 그냥 좀 신기할 따름이어서 말이지요. 저 산속에 살면서 어째 이 산 아래 동네에 볼 일이 참 많으신 것 같소이다. 뭐 저짝 아래 특별한 볼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괜한 질문은 아닐까 싶은 마음에 마음을 졸이며 묻는 몫이었어요. 헌데 그 청년은 또다시 웃기만 하다가는 천천히 대답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 예. 저 산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제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말이죠. 그래서 어디 산속에서 약초라도 캐다 드려야 할 판인데 제가 그런 것엔 또 문외한이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 산밑 마을에 있는 약재상한테라도 매번 찾아가는 길이 없죠. 그러자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는 목화순이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약을 구하러 마을로 가신다. 참으로 그런 일이 있으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요. 내 듣기에 아주 효자이신 것 같네 그려요. 그러자 청년은 고개를 다시 한번 조아리며 효자라 말하기 부끄럽다는 듯이 얼굴을 붉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조심히 잘 살펴 내려가십시오. 그러자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며 공손히 고개를 조아리는 청년이었어요. 이에 목화순도 얼떨결에 덩달아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지요. 어쨌든 그 청년의 연유를 알고 나니 의문이 풀려도 제대로 풀린 듯 아주 속이 다 시원해진 모양새였습니다. 이에 목씨는 곧 산 아래로 내려가더니만 형제들을 또 만나 그 청년과의 담소를 전해주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어찌된 일이었는지 그 동생들은 모두 그런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나도 괜히 신기한 마음에 산을 올랐다가는 말입니다. 며칠 전에도 봤기에 나도 그런 걸 물어봤다지 않겠습니까? 헌데 형님이 들은 것과도 똑같이 말을 이어한 걸로 보면 진짜 자신의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긴 한가 보네 그려요. 그러자 둘째가 또 말을 붙였어요. 근데 이 마을에서 제일 오래 사신 어르신 말씀이 말입니다. 저 산속에 사는 노파가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듣기로 그 노파가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했다 보니까는 그 산속에 홀로 모셔다 놓고서는 그 아들내미는 그저 이 마을 저 마을로 옮겨 다녔다지 않겠습니까요? 그리고는 가끔씩 자기 어머니를 찾아뵙고 문안 인사만 드렸다 하는데 아 그리도 매일 자신의 어머니의 약을 구해다 드린다는 그런 청년은 생전 처음 들어본다 하던데 말입니다요. 이런 둘째의 말은 정말로 이상한 얘기인 것이었습니다. 분명 그 효자 청년은 매일같이 산을 오가는 것으로 보였건만은 이 마을에서 그것도 가장 오래 사셨다는 분이 이르기를 그런 청년은 생전 본 적도 없다니요. 이 말에 고개만 갸우뚱하는 목화순이었건만 어찌됐든 그 산속에 사는 이는 그 노파 한 사람뿐이란 얘기만 믿어보기로 하는 그였습니다. 헌데 며칠 후 그 산속에 살던 그 노파가 세상을 떴다는 얘기가 도는 것이었어요. 이에 살짝 놀라버린 목화순이 동생들과 함께 산 주변으로 나가보니 정말로 그 산등성이 아래로 장례 행렬이
내려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 가운데에 선 노파의 아들 모습을 본 순간 몫이와 동생들은 모두 깜짝 놀라고 마는 것이었어요. 분명 산에 사는 노파가 돌아가셨다면은 그 아들내미야말로 그들이 만났던 그 청년이라야 할 텐데 말입니다. 헌데 그 아들이란 자는 너무 어이없게도 생판 처음 보는 자인 것이었어요. 아니 어째 저 청년은 우리가 본 사람하고는 완전 다른 사람인디? 몹시도 의아한 생각에 목화수는 곧 그 둘째가 얘기를 들었다는 동네 어르신께 그 의심스런 내용을 여쭤봤더랬습니다. 그러자 아나도 그 장례 행렬을 봤다지만서도 산속에 홀로 사는 할멈이 맞다지 않은가? 그리고 그 가끔씩이나마 지 어멈을 찾아왔던 그 청년도 내가 아는 한 그 청년이 맞고 말일세. 어째 누굴 보고 헷갈린다는 건지 난 모르겠구만 그래. 아니 그럼 어르신께서는 산에 사는 분이 그 할머니 말곤 또 없단 얘기십니까? 이에 두 번 말하면 잔소리라며 호통을 치는 어르신이었어요. 분명 몫이가 본인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한 청년이었기에 그 돌아가신 할멈 말고도 또 다른 모자가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싶었던 것이었지요. 허나 어르신이 하도 단호하다 못해 완강하니 별말을 더 이어가지 못하는 몫이었습니다. 내가 이 산만큼은 이 마을에서 누구보다도 내 손바닥 아니라 자부할 수 있는데 말이요. 내 분명 그 돌아가신 할멈 집에 들락날락거리기만 했던 그 놈의 아들내미 말곤 누구도 저 산에 산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는데 말이네. 내가 직접 봐오기에도 그랬고 말이지. 하지만 목화수는 자신이 그 효자 청년을 똑똑히 봐온 이상 그 말을 고지고대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 어르신 말고는 자신의 동생들과 더불어 친분이 있는 동네 사람들 또한 그 효자 청년을 봤다 했으니 말이지요. 이에 목화수는 곧 또다시 그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또 한 번 그 청년을 아주 쉽게 마주할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이에 이번엔 벼르고 별렀다는 듯이 그 청년 가까이로 단숨에 뛰어가 말을 붙이는 목화순이었습니다. 어째 그때도 뵀을 때 제가 송구원이 말을 여쭙지 않았소. 헌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도 좀 더 많이 궁금해서 말이지요. 어째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살아계신 겁니까요? 묻고도 좀 예의 없는 질문이라 생각했는지 목화수는 곧 눈을 내리까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시긴 했지만 말입니다. 어째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이 말에 몫이는 자신이 본 장례 행렬과 더불어 이 산에 대해 잘 아시는 어르신께서도 그 모자 밖에는 살고 있질 않다 얘기했다는 거의 모든 얘기들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허허, 그런 말을 한 어르신이라고 하면 그 김씨 어르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말이요. 그분께서는 일단 이 산에 대해 잘 아신다고 하기보다는 그저 이 산 아래에서만 좀 오래 사셨을 뿐이라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젊은 시절 대부분은 먼 타지를 오가며 생활하셨기에 이 산에서 쭉 살아온 저와 제 어머니만큼은 결코 잘 알지 못할 거라 여겨지는데 말이죠. 따져보면 김씨 어르신이 이 마을에 정착해 살아온 지가 오히려 웬만한 마을 사람들보다도 적을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너무도 여유 있는 청년의 말씨에 목화수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과 헤어진 후 다시금 그 어르신을 만난 자리에서 몫이가 이래저래 질문을 이어갔어요. 그랬다 보니 정말 그 어르신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정작 떠나 있었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 이후 주변 사람들의 말을 더 들어보아하니 그 어르신은 그다지도 이 마을에 대한 애정도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목화순과 동생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효자 청년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으며 정말 효자도 그런 효자가 없다는 말만 키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산속에서 홀로 어머니를 메셨다가 떠나보내야만 했던 그 또 다른 청년은 다소 난감해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한돈으로
이 마을에 발을 들일 때마다 그 효자 청년의 소문 때문에서라도 괜히 자신의 얼굴을 붉혀야만 하는 것이었지요. 마치 그 효자 청년과 자신을 비교라도 하듯이 한돈이 발을 들이는 곳곳에선 하나같이 제 부모를 책임지지 못한 자식은 자식도 아니라면서 소위 불효자라는 듣기 힘든 말을 들어야만 했던 것이었어요. 이에 청년은 내심 찔리는 마음만 남아있던 터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붉힌 채 집 밖까지도 잘 나다니기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 불효자 청년 한도는 매일같이 어머니의 신선한 약재를 구해드린다는 그놈의 청년이 대체 누구인지 싶은 것이었지요. 자신을 이토록 궁지 아닌 궁지에 몰아넣는 듯 온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칭찬을 해대는 것도 이젠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든 것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이에 한도는 그놈의 효자라는 이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 얼굴이라도 직접 봐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그런 어머니를 매시며 단둘이 살고는 있는 것인지 자신만큼은 산을 오가면서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터라 더더욱 그 사람이 없는 얘기를 꾸며낸 사기꾼은 아닌 것인지 무엇보다 꼭 알아봐야 할 일이었어요. 이에 한도는 그 산길을 찾아 올라간 뒤 그 효자 청년을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헌데 내려오는 이라고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눈에 띄지 않는 터 그렇게 얼마를 더 기다려야만 했을까요? 어째 이번에는 저 산 아래에서부터 두툼한 보따리를 안아든 그 청년이 산을 오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옷 색깔은 물론 생김새까지도 그 소문과 똑같이 일치하는 것이었지요. 이에 숲을 사이로 몸을 숨긴 한도는 그 청년의 뒤를 몰래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올라가는 청년의 모습에 한도는 그저 조심조심 소리가 안 나도록 그 뒤를 밟아나가고만 있었지요. 그런 그때였습니다. 햇살이 거의 들지 않는 어느 깊은 숲속 한가운데에 이르러 그 청년이 아니 글쎄 그 자리에 딱 하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그 청년의 바로 옆 나무 뒤로 얼른 몸을 숨기는 한돈이었어요. 이에 순간 입을 손으로 가린 채 숨조차 막아세우는 그였습니다. 헌데 두리번거리던 그 청년이 곧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더니만은 그 앞에 놓인 가장 큰 나무 뒤로 순간 몸을 숨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깜짝 놀란 한돈이었어요. 자신은 분명 쥐 죽은 듯이 왔기에 들켰을 리도 만무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가만히 그 나무만 지켜보는 한돈이었어요. 허나 한참이 지날 때까지도 그 커다란 나무 뒤에서 나올 생각을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더 긴 시간이 흘러갔을까요? 이에 도저히 견디다 못한 한도는 살살 걸음을 옮기며 그 커다란 나무 가까이로 다가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때였어요. 그 나무 뒤를 살펴보던 한도는 그만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청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었으니까 말이지요. 계속 이 나무 한 그루만 지켜보던 한돈이었건만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너무도 의아하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땅속을 발로 파도 더 이상 파지지 않는 것이 땅 밑으로 꺼질 리도 없는 것은 물론이요. 하늘 위를 올려봐도 까마득히 높은 나무숲에 어디 하나 사람이 매달릴 수 없는 그런 빈 가지들만 나부끼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한도는 여전히 자신에 대한 좋지 못한 얘기들에 낯을 들고 다닐 수 없던 터 살면서 제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제대로 모시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며 결국 그 마을을 떠나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조용히 그 마을에서 사라지고 없는 한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꽤나 시간이 흐른 뒤에도 몫이와 동생들은 모두 산중에서 만나는 청년은 물론이요. 뭔지 모르게 이런 효자가 살고 있는 이 산과 마을이 더더욱 제 마음에 쏙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사당도
세 형제 모두가 잘 합심하여 그 증조 할아버님이 사셨다던 집터에다가 소박하고도 귀티나는 형상으로 아주 잘 지어낼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곳 마을 사람들과도 함께 잘 어울려 살아보겠다는 다짐 속에서 더 잘 지어낼 수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보다 여전히 산중에서 마주치는 그 청년을 맘속 깊이 새기며 효자로 거듭날 수 있기만을 더욱 애쓰는 몫이 형제들이었고 말이지요. 헌데 동생들과 만나 회포를 풀다 나온 길가에서 우연히 약재상과 마주한 몫이 형제들은 그 약재상의 말에 그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효자 청년이 매번 약재를 사가지 않았느냐 물었던 와중 그 약재상은 그런 청년이라 하면 글쎄요. 물론 매일같이 내 약재를 사가는 사람들이 뭐 한두 사람은 아닙니다만 거의 다 어르신분들이라 젊은 사람들은 아주 가끔씩만 왔을 뿐인데 말이지요. 이 말에 그 청년이 말한 약재상은 이분이 아닌 다른 분일지도 모르겠다 싶은 목화순이었습니다. 허나 그리 크지 않은 이 마을에서 약재상이라 하면 이 한 분 말고는 딱히 없는 것이었어요. 이에 또 한 번 고민에 빠지는 목화순과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마을에는 또 한 명의 낯선이가 이사를 온 터였지요. 헌데 이자는 왕가의 자손들과도 친분이 있던 터 살던 동네에서는 사람들의 약점을 끄집어내 일을 헐뜯은 뒤에 그걸 자신의 인맥으로 덮어주겠다며 돈을 뜯기로 악명이 높은 그런 땅부자 최필성이란 자였습니다. 이자는 이 마을에서 또한 사또를 꼬드긴 후 곧장 마을에서 입김 좀 푼다는 자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나서는 것이었어요. 이런 자가 그만의 작당을 모의하고 있을 즈음 목화수는 자신의 집에서 간만에 조용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도 오랜만에 살결이 닿은 터 양손으로 아내를 꼭 끌어안고는 볼을 한참 부비고만 있어도 향기에 취하고 촉감에 취하는 그런 깊은 밤이었지요. 헌데 더 뜨거운 밤으로 이어지던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대문 밖에서 요상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휘파람 소리 같은 것이 나름 귀가 밝은 몫이의 행동을 멈춰 세우는 것이었어요. 아니 여보, 왜 그러시오? 저 바깥에 누가 온 것 같아서 말이오. 내 얼른 나가보고 올 테니 그때까지 그대로 누워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니오. 알겠소? 라며 옷을 걸쳐 입은 몫이가 방 밖으로 나서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대문 앞으로 가 조심스레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이날따라 달빛도 약해 꽤나 어두운 터 캄캄한 주변 분위기가 더욱 음산하게 여겨지는 그때였지요. 헌데 그 어두운 밤에 얼굴을 드러낸 자는 다름 아닌 그 효자 청년인 것이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 산중에서 매번 마주쳤던 그분이 아니오. 아니, 이런 오밤중에 대체 무슨 일이신 겁니까? 이에 뭔가 다급해 보이는 효자 청년의 얼굴이었건만 몫이는 이런 깊은 밤중에 웬일로 자신을 찾아온 것인지 궁금하기만 한 것이었어요. 헌데 그 청년의 오른손에는 묵직해 보이는 홍두깨가 쥐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몫이가 그걸 자세히 살펴보기도 잠시 다름이 아니고 말입니다. 저 산중에서 제가 모시고 있는 어머니께서 말이지요. 산 아래 이 마을로 내려오신 것 같은데 말입니다. 행여나 선생님 댁에 오시진 않았나 해서 말이지요. 거 늦은 밤중에 정말 실례가 많습니다요. 이 말에 고개만 갸웃하는 몫이었어요. 글쎄요. 이 밤중에 누구 하나 저희 집을 찾은 사람은 없는데 말입니다. 행여나 그 몸도 불편하시다는 댁 어머니께서 오셨다면은 내 얼른 몸소 집안으로 편히 모셨을 텐데 말이오. 미처 소리까지는 못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디 어쩌다가 그 높은 산을 어머니 혼자 내려오셨을 거란 겁니까요? 이 말에 청년은 이전에 보이던 그 미소를 풍기더니만 다음과 같이 말을 잇는 것이었어요. 그래 말입니다요.
제가 그토록 혼자 내려가시지 말라 말렸거늘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여길 내려오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데 행여나 아직 선생님 댁에 들르지 않은 상황이라면 말입니다. 어찌 이 대문만이라도 좀 살짝 열어놔 주실 수 있겠습니까요?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안심이 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이런 청년의 말에 몫이는 왜 하필 자신의 집을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이며 대문을 열어놓으면 뭐가 안심이 된다는 것인지 다소 의아하기만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다급해 보이는 청년의 모습에 몫이는 별다른 물음 없이 흔쾌히 대문을 열어놓겠다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요. 그럼 이 열린 문으로 괜한 것이 들어갈지도 모를 일이니 이 나무 막대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요. 이걸 꼭 부엌에 두시기만 하면 말입니다. 행여나 제 어머니가 오시더라도 이것이 꼭 도움이 될 것입니다요. 라며 건네는 그 나무 토막을 멀뚱히 받아주는 몫이었지요. 다소 불에 그을린 것이 이걸로 대체 뭘 막을 수 있다는 건지 싶은 그였습니다. 그리고는 곧 멀어지는 청년인 것이었습니다. 거참 이상한 청년이로다. 아니 어찌 이 한밤중에 자신의 어머니를 찾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말이지. 아니 왜 내 집에 들어올 거란 건지 참 도통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이 홍두깨인 줄만 알았던 나무토막은 대체 뭐고 말이지. 뭐가 어찌 됐든 약속한 대로 대문을 살짝 열어놓고 들어간 몫이는 부엌엔 나무 토막을 나놓은 채로 방으로 들어가 아내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녀도 의아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몫이 부부는 곧 그 할멈이 들어오진 않을까. 이전에 하던 부부 사랑 일은 잠시 다음으로 미룬 채로 귀를 쫑긋 세우고만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스르륵 잠이 들어버리고만 몫이 부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느새 해가 산 위로 높이 솟아오른 그때였어요. 몫이가 몸을 뒤척이다 일어나려던 그때 부엌에서 뛰쳐나온 아내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야 여보. 얼른 이리 와 이것 좀 보시오. 대체 이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이 말에 놀라 얼른 부엌으로 들어간 몫이는 곧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래저래 먹다 남은 과일이며 생선 반찬이 어질러져 있는가 하면 쌀떡도 마구 헤쳐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그 나무 토막을 뒀던 자리에 아니 글쎄 커다란 금덩어리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누가 이리도 맘대로 밥을 먹고 나갔단 말이오. 근데 이건 진짜 금덩이가 아니오. 이래저래 들어보는 금덩이가 어찌도 무거운 것인지 몫이 부부는 그저 신기해하기만 할 따름이었지요. 그러다가는 이것 하나면 평생 동안 편히 먹고 살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금세 졸도할 만큼이나 기뻐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 밖으로 나가 그 오밤중에 찾아왔던 청년을 떠올리는 목화순이었지요. 그 후 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니 글쎄 자신의 집에만 찾아왔을 줄로 한 몫이었건만 그 효자 청년은 다른 동생들의 집에도 똑같이 찾아왔다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와서 먹었는지 똑같이 부엌 내 음식들이 헤쳐져 있었으면 물론이요. 한 동생은 쌀가마니가 가득 쌓여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막내 동생의 부엌엔 금화자루가 한가득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넋이 나가버린 동생들과 목화수는 곧 이런 요상한 일은 그 효자 청년과 관련이 있을 거란 생각에 그 청년의 집을 찾아내 정체를 알아내야겠다 결심하는 것이었어요. 이에 바로 산길을 올라 그 청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곤 한참을 있다 보니 발과 다리가 저려오던 그때였어요. 역시나 저 먼 산 아래에서 보따리 하나를 안고 올라오는 효자 청년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 청년을 지켜보던 몫이와 동생들은 그 효자 청년의 뒤를 몰래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헌데 또 그 숲속 깊은 곳에 다다른 청년은
또 그 굵기가 어마무시한 나무 앞에 멈춰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아니나 다를까 그 효자 청년은 곧 그 두꺼운 나무 뒤로 몸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가만히만 지켜보고 있던 몫이 일행은 잠시 후 그 굵은 나무 가까이로 다가서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어째 용케도 알고 여기까지 찾아오셨군요. 그 굵은 나무 뒤에 서 있던 청년의 말이었습니다. 이에 순간 놀라 얼어붙은 몫이가 가슴을 쓸어내리기라도 하듯 한숨을 내짓더니 차분히 물음을 이어나가는 것이었어요. 얼마 전 밤에 저희 집으로 오셨을 때 말입니다. 어째 그날 어머니는 집으로 잘 들어가셨습니까?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청년이었어요. 헌데 그 순간 또 다른 말을 거는 몫이의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저희 집에도 오셔서 그 홍두깨를 부엌에 두라고 하셨는데 말이지요. 그 다음 날에 아니 글쎄 그 홍두깨 대신 웬 돈자루가 한가득 놓여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체 그걸 누가 놓고 간 건지 그쪽은 뭔가를 알고 계시지 않소? 이 말에 청년은 잠시 고민을 하듯 가만히 서 있기만 한 것이었어요. 그러더니만은 그 안고 있던 보따리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그 보따리가 저절로 풀리면서 아니 글쎄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이건 그때 그 나무토막이 아니요? 이런 몫이의 말에 더 말을 이어가는 청년이었어요. 마소이다. 그럼 이제서야 제 정체를 알려드릴 때가 된 것 같군요. 전 다름 아닌 이 숲속 가장 큰 나무를 지키는 정령이라 하는데 말이오. 이곳 마을 내 무당들이 섬기는 그 오래된 할멈신의 보호자이자 그 신도령이라고도 불리고 있고 말입니다. 이 말에 너무 요상하다 싶어 한 발짝씩 물러서는 몫이와 동생들이었어요. 제가 모시는 할멈신이란 사실 제 어머님인데 말이오. 아주 오래전 이 마을에 부임한 사또의 편을 들었다가는 그 사또가 큰 모함을 받고 쫓겨나게 되자 그런 모의를 작당한 자로 인해 저희 집은 그만 크게 불탔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전 그 집에 홀로 있었고 말이지요. 15살의 나이로 말입니다. 이 말에 청년의 지금 모습 또한 불과 15의 나이란 생각에 잠시나마 입을 다물 수조차 없었던 목화순과 형제들이었어요. 그랬다 보니 절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제 어머니께서 이 나무에 목을 매 절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허나 마을 사람들은 사또를 몰아내기 위한 나쁜 꾀임에 빠져있던 터 그런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은 너무도 깊은 것이었지요. 그런 마을 사람들도 뒤늦게 배신을 당한 터였기에 결국 피눈물을 흘리며 그 불을 지른 행동마저도 뉘우쳤으니까 말입니다. 어찌됐든 이에 그런 한이 서린 채로 이 마을을 그냥 떠날 순 없던 어머님이었기에 이 마을의 수호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었지요. 그래서 전 비록 불에 다 타버린 몸이었지만서도 끝까지 정령의 형태로 남아 어머님의 원혼을 보호해드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 옥황상제님의 자비 덕분이었지만 말이지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 예전 살던 집의 흔적인 나무 토막들을 갖고 와서 말입니다. 어머님의 원혼에 남은 그 아픔을 치유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던 것이었지요. 그러자 순간 놀란 눈으로 그 나무 토막을 바라보는 목화순이었어요. 아니 그럼 그 예전 불탄 집이라면 말입니다. 그 저희가 새로 지은 신당 터밖에 없는 것으로 알거늘 그곳은 저희 증조 할아버님께서 사시던 곳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오. 이런 장남의 말에 다시 고개를 돌려 그 효자 청년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리 알고 계신 것도 큰 무리는 아니지요. 그 불탄 집은 바로 제 어머니와 당신의 증조 할아버님께서 함께 몰래 만나오던 그런 집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당시 사또셨던 그분께서는 억울한 모함을 받기 전부터 제 어머니와 깊은 사랑을 이어오고 계셨습니다. 헌데 마을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것도 모자라 한양에 있는 고관들과도 내통하던 그 악덕지주 최 씨의 모함으로 여러분의 증조 할아버님께서는 이 마을에서 내쫓기고 만 것이었지요. 이에 어머니도 함께 떠날 채비를 하셨건만은 모함에 속은 마을 사람들이 그만 그 집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이에 또 놀란 얼굴로
말을 끊는 목화순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증조 할아버님이 그 터에 사당을 지어달라 유언을 남기셨던 것이었군요. 아니 그럼 그쪽 정령신께서는 저희와도 한 핏줄이란 것이랍니까? 이 말에 또 놀라 그 정령신을 바라보는 동생들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이지요. 그 옛님이었던 사또의 자손들이자 저와 한 핏줄인 당신들이 그 사당까지 지어주니 어머니께서 상당히 기뻐하신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때면 웃어 보일 수밖에 없었고 말이지요. 그간 쫄쫄 굶어오셨던 어머니의 제밥도 마음껏 자실 수 있도록 해주면 물론이요. 그로 인해 어머니께서 그 불탄 자재로 좋은 복까지 불어넣어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그 사당으로 인해 큰 위로를 받고 예님의 자손까지 만났다는 더 큰 기쁨에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그간의 한은 이제 다 풀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정말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을 모두 들은 몫이와 형제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잘 믿기지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마친 청년이 곧장 나무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본 그들은 그제서야 그 말 모두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 길로 산을 내려온 이들은 마을에 사는 무당을 찾았건만 이 무당은 그 얘기를 듣곤 깜짝 놀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내 이 세상 살다 어째 내가 직접 봐야 할 것을 너희가 봤다 이르는 것이냐? 내 몰래 이 마을을 지켜준다는 그 나무의 때마다 가서 재를 올려온 터. 그 덕에 내가 이 무당이 일을 하고 있던 것이었건만은 어찌 니들 앞에는 그런 신들이 직접 나타나 그런 말을 전해줬다는 것이냐? 이 말에 아니 그럼 그 청년 신의 말이 모두 사실이란 말입니까? 이런 몫이의 물음에 무당은 아, 두 말하면 잔소리가 아니겠느냐. 어디 감히 내가 모셔온 할멈신을 네가 의심한다는 것이냐? 그리고 그 아드님이라 이르는 정령 또한 내가 진작부터 도움을 받아온 처지였건만은 어찌 내가 그걸 모를 수가 있다더냐. 너희들의 그런 복도 타고난 것인지 몰라도 말이지. 너희들의 참된 인성이 저 먼 하늘에다 앉나 보고만 그래. 아이고 신기해라. 이 말에 몫이와 친구들은 모두 그 청년이 정령이라는 것은 물론이요. 자신들한테 벌어진 모든 일들이 참된 복으로 밖엔 여길 수 없음에 놀라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들은 모두 원 없는 부자가 된 터에 그 마을에서 더욱 큰 온정을 베풀며 아주 편안한 삶을 이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런 몫이 가문으로 인해 이곳 마을은 더욱 살기 좋은 마을이 되어 놓은 건 말할 것도 없었고 말입니다. 허나 이 마을에 새로 부임한 사또를 결국 꼬드겨낸 그 최필성이라는 작자는 본격적인 악행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이 마을에 있어선 마치 가시에 찔린 그런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이었지요. 이런 최씨 자신이 비리를 저지르고도 눈 감아줄 만한 그런 구미에 맞는 사또를 그 자리에 앉히려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이에 얼마 전 부임한 성실한 사또의 약점 또한 얼른 잡아내려는 최씨였어요. 또한 그 새로운 사또가 혹해 알 만한 것들을 알아봄과 동시에 그 마을에서 필요한 이권이나 사업들에 있어 그것들을 주도할 만한 사기꾼들을 하나둘 불러 모으는 것이었지요. 그들은 물론 전국 팔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진짜 사기꾼들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자들과 내통하고 있던 최필성이란 작자는 자신만 접대해주는 기생 둘을 양 옆에 낀 채 희희낙낙 뒹굴기만 하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헌데 기생들의 옷을 벗기려는 그 순간 누군가 쿵쿵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사방을 울려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오밤중에 이것이 무슨 소리다냐? 거밖에 누구 없느냐? 제 아무리 불러봤지만 머슴이나 몸쪽 모두 다 팔리 만무한 것이었어요. 너무 한밤중이라 다들 곤히 잠이 든 탓이었지요. 계속 문 두드리는 소리에 참다 못한 최 씨는
웃옷을 걸쳐 입은 채로 방문 밖을 나섰습니다. 너희들 절대 자지 말고 있거라. 내 아주 누군지 이놈을 혼쭐을 내놔놓고 올 테니까는. 그리고는 마당채로 나가 대문 틈 사이로 바깥을 내다보는 최 씨였어요. 헌데 어슴풀에 달빛이 내깔린 그곳에 웬 남정네 하나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문을 연 최 씨가 아니 이런 오밤중에 무슨 일이란 말이오? 대체 정신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이 말에 고개를 든 청년은 다름 아닌 효자 청년 정영신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어머니가 여기 이 집에 계시지 않은가 해서 말이오. 이 말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의 최 씨였어요. 아니 내가 당신도 처음 보는데 당신 어머니라니요? 그리고 우리 집에 낯선 일을 함부로 들이지 않소. 당신 어머니가 왔을 것 같으면 내 진작 내쫓았을 것을. 지금 어디 엉뚱한 집을 찾아와 감히 내 단잠을 깨운단 말이오. 혼나기 전에 얼른 물러가시오. 그런 최 씨의 말에도 별 당황하는 기색 없이 또 말을 이어가는 정영신이었어요. 그런 말입니다. 제 어머니가 이 집에 들릴지 모르는 상황이온데 행여나 그렇다면 이 집 대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놔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 어머니가 내일 아침까지 별탈 없이 돌아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지요. 그러자 헛웃음을 보이는 최 씨였어요. 아니 당신 어머니가 이 집에 들어와 있어야 할 일이 뭐가 있어? 내 분명 낯선 이는 이 집에 들이지 않는다 했거늘 어찌 그리 되도 않는 소리로 감히 남의 집을 들어오려고 하는 거요? 그 나이든 노파를 볼모로 삼아다가 남의 집 귀중품 털이라도 하려는 모양인데 지금은 오밤중이라 당신을 잡아들이라 고하지 않는 걸 다행으로 여기란 말이오. 어서 여기서 당장 꺼지시오. 라며 대문을 쿵 하고 닫아버리는 것이었어요. 내 참, 아니 무슨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가? 내 저 것을 사또한테 일러 옥에 가둬야 쓸 텐데 말이지. 어찌 내 이 기생들과의 귀한 시간을 감히 방해를 하고 나섰단 말이더냐? 에이 고얀 놈! 하며 방으로 돌아가 또 역정을 내는 최 씨였어요. 그 방에 있던 기생들이 그만 잠이 들고 말았으니까 말이지요. 그리고는 다음 날이 되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최 씨의 부엌에도 또 그의 집안에도 그 어떤 별다른 일은 벌어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단지 그 곤히 자야 할 밤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러도 깨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단숨에 내쫓기고만 막내 머슴인 것이었어요. 허이구, 내 말로만 들었더만 정말 저놈의 최 씨는 말 섞을 필요도 없는 망나니였구만 그래. 옷만 번지르르하게 입었지 그냥 하는 것이 망나니였소. 아이고, 지금이라도 나와 다행이구만 그래. 천지신명이시오. 감사합니다. 허나 이 순간 최 씨는 자신에게 곧 다가올 운명이라 하기에도 너무나 필연적인 일을 결코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것은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는 실력 좋기로 유명한 어사 박문수가 이 마을로 우연히 발을 들인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산길이 양갈래로 나뉘는 지점에서 어디 길 물어볼 데가 없나 살펴보던 그때에 멀리서 남정네 하나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아침에 최 씨의 집에서 쫓겨난 머슴인 것이었어요. 내 지금 한양 가는 길을 찾고 있네만 어찌 이 왼쪽 길로 가야 쓰겠는가? 그러자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기던 머슴이 오른쪽 길로 가십시오. 그럼 쉬어갈 주막도 하나 나올 것입니다요. 거기 술만 하나는 꽤나 일품인데 말이지요. 라며 엉뚱한 길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사실 그 길은 최 씨의 집이 있는 마을로 향하는 길일 뿐더러 이 첨보는 양반이 잠옷 어사일지도 모른다는 평소 눈썰미 좋기로 나름 유명한 머슴이 맘껏 넘겨짚은 것이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란 생각으로다가 그냥 최 씨가 혼쭐이 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지요. 이에 어사 박문수는 고맙다는 말을 하며 자신의 일행과 함께 오른쪽 길로 발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입맛을 다셔가면서 그 길로 처음 만난 주막에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주막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자리 싸움만 치열한 터. 겨우 구석진 자리를 발견한 박문수가 술잔에 술을 비우던 그때였습니다. 그 바로 옆 문간에서 소근대는 두 사람의 밀담 소리가 영락없이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평소 귀발기로도 나름 유명한 박문수였기에 무슨 소리라는지 싶은 마음에서라도 귀를 더 쫑긋 세워보려던 그때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마을의 새로운 사또를 자신과 죽이 척척 잘 맞는 이로 물갈이 하잔 소리를 서슴없이 내뱉는 것이었어요. 또한 누군가의 돈까지 빼앗을 계략마저 세우고 있는 바로 그 최 씨의 목소리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연이 닿아 있는 관찰사에게 어찌 뇌물을 갖다 바칠지 그런 계획도 논의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이를 모두 엿들은 박문수는 그 집 주모를 통해 방 안에 있는 최 씨의 존재를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이 마을의 사또를 찾아가 그 최 씨가 부당한 부탁을 했다는 내용을 모두 전해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박문수는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군졸들을 모두 모아 그 최 씨 집을 급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사 출두요. 이에 깜짝 놀란 최 씨가 마당채로 뛰어나와 보니 어사 박문수가 마패를 들어 보이며 한마디 내지르기를 최 씨라 불리는 최필성. 당신은 뇌물로 관리를 사는 것도 모자라 마을 사또를 혼돈에 빠뜨리고 온갖 사기극을 벌임도 모자라 관찰사까지 그 악행의 도구로 삼아 마을 사람들을 겁박해 온갖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겠다. 내 너의 밀담을 모두 들은 바 이곳 사또를 통해 증거까지 갖고 있으니 네 죄를 엄히 따져 묻도록 하겠다. 여봐라, 이 자를 당장 한양으로 압송하도록 하라. 이에 주저앉은 최 씨를 포위한 군졸들이 포승줄로 묶고는 집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었어요. 이로써 그곳에 부임한 사또는 별탈 없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마을 몫이 집안과 그 밖에 성실한 마을 주민들은 모두 편안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화순을 비롯한 무당과 온 마을 사람들은 그 산속에 커다란 나무를 기리며 그 자리에 성황당을 지어 때마다 제를 올리는 등 마을에 더 좋은 기운이 감돌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물론 마을 내에 지은 사당에서는 그들의 원혼을 고이 모심으로 더 이상 이승을 떠돌 필요 없이 더 좋은 곳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하네요. 그랬다 보니 때마다 산에서 마주했던 그 청년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고 말입니다. 이젠 마을에 더할 나위 없는 안녕과 평화가 찾아오고도 남았으니 이곳 마을 산을 지키는 수호신들도 단지 무당을 통해서만 방문할 뿐 더 이상 그 모습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살면서 우연히 지나치는 평범해 보이는 이들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지켜줄지도 모를 그런 수호신이자 우리의 선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평소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해 오면 그 도움의 손길을 온전히 내보일 수 있는 자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필히 윤택해질 것은 물론이요. 그 작은 도움의 손길 하나 내보일 틈조차 없이 자신의 욕심만으로 사람들을 헐뜯고 비난하며 욕망의 대상으로만 사람들을 이용하는 자들은 결국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그 죄값을 단단히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죄값에 따른 벌은 지금 세상에서도 아주 유효한 것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런 수호신 하나 마음 깊숙한 곳에 간직해 놓으시면서 다음 얘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